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어렸을 때 굿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 옆에는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방앗간 집과 외갓집은 친하게 지냈던 데다 돌아가신 분 역시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외갓집 식구들은 그 집안의 사고를 안타까워하시며 도와드렸죠. 저나 동생은 그저 놀러가면 떡을 바리바리 싸주시기에 그저 좋아할 뿐이었지만요. 여러 사람들이 빈소리나마 아들들이 장성해서 큰 걱정은 없겠다고 위로했지만 돌아가신 분이 가업을 잇겠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려오셨던 유선 깊은 분이라 방앗간 집 할머니나 주위 분들의 상심은 매우 컸습니다. 그 집상을 치르고 얼마 뒤 부모님이 또 외갓집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죠.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오신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이미 굿판이 한창이었습니다. 외갓집에 큰형이나 누나들도 있었고 동생들도 멀리서 구경하기에 저도 거기 끼어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굿을 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굿을 하다 보면 홍건지기라며 쟁반에 받아놓은 물에서 머리카락을 건지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개로 하여 접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무당이 계속 실패하면서 머리카락을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수근대기 시작했죠. 무당이 영험하지 않은 게야. 계속 안 건져지는데 어쩐대요. 그 무당분도 이를 악물고 머리카락을 건져내려 하는 듯 했지만 결국 머리카락은 건져지지 않았습니다. 무당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무당분이 부른 다른 무당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은 어느새 한밤중이 다 되었고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집으로 돌아가고 자리에 남은 것은 친지와 이웃, 친구분들 정도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들은 어서 들어가 자라고 쫓겨났고요. 그런데 잠을 청한 지 한참이 지날 무렵 바깥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고 수군대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리고 가란 말이여 이놈아 여기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여 라는 방앗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할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동생은 방 안에 있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탓에 그날 밤을 꼬박 새고 말았죠. 다음날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애갓집에 모였던 식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째서인지 어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지만 눈물이 빠지도록 콩만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명절이 되어서야 외삼촌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굿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약주를 드시고 방앗간을 지나가시다 죽은 방앗간집 아들이 셔터가 닫힌 방앗간 앞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계속 돌자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굿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봤던 굿이 바로 그 굿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다른 무당이 와서 한참을 헤매다가 갑자기 병풍 뒤를 가리키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병풍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와중에 몇몇 분이 병풍 뒤 방앗간 구석에 울면서 서 있는 죽은 방앗간집 아들을 봤다는 겁니다. 역시 그 모습을 보셨던 방앗간집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젠 저승길로 가라며 아들에게 소리치셨던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도 듣지를 못해서 지금도 잘 모릅니다. 다행히 굿을 한 이후로는 그분의 혼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앗간집은 그 후로도 계속 할머니께서 하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의 동생이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이사를 가서 명절 때가 아니면 자주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방앗간 한 구석에는 항상 물이 담겨있는 접시가 놓여있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거울 귀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다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느라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제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나서 머리를 말리려는데 문득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친 제 모습 바로 뒤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저희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거울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어느 여름날.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굉장히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은 경사를 따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양옆에 셋씩 있었다. 언덕 가장 아래쪽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슈퍼마켓, 문방구를 비롯한 여러 가게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 백식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에 나라를 했다.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게임이 질려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1층 현관문을 나가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 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영 재미가 없었다. 휴대폰이 지금처럼 초등학생도 들고 다닐 만큼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3, 4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100m쯤 되는 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었다.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말이다. 이글거리는 햇빛의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매미 소리만 세차게 들려올 뿐 온 동네가 죽은 듯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멋쩍은 듯 서로를 보며 쉬익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가봤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고 사람도 많이 살아서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 다음으로 잘 모이는 곳이다. 특이하게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약간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4에서 5대 정도 주차되어 있을 뿐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A와 나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한 10분쯤 놀았을까?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없으니 뭔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A와 함께 공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엄청나게 오싹해졌다. 온몸에 있는 닭살이 다 돋는 것 같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뒤에 뭔가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흰색의 옷인지 모를 것에 검은 머리인지 모를 것을 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3, 4초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시끌벅적한 소리에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부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우리의 말을 들은 아이들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다.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갔고 나도 그 해 10월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안 된다. 우리가 겪은 것 다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본 건 단지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난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다. 네 번째 이야기, 천장 귀신. 고참이 사회에 있을 때 친한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노라면 어떻게 봐도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여자가 천장에서 눈 앞까지 천천히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답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천천히 귀신이 내려와서 귀신의 땀구멍이 보일 거리가 될 때까지 눈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꾸기도 며칠, 그 여자아이는 가족에게 그 꿈에 관해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불려온 무당이 한참 동안 구슬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년이 자기 갈 곳을 몰라서 너한테 나타나는 게다. 그러니까 또 나타나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거라. 그리로 돌아갈 수 있게. 라고 말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잠에 들기 전에 하늘을 가리킨다, 하늘을 가리킨다라고 되뇌이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서웠지만 그녀는 무당의 말을 상기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은 곧 바로 위에 있는 그녀를 가리킨다는 것이었죠. 너무 무서웠던 그녀는 그만 위가 아닌 옆으로 손을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그 귀신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옆을 향하더니 그쪽 벽으로 슉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안심한 그녀가 마음을 놓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간밤에 옆방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밤중에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들은 오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아들을 내놔라. 어느 더운 여름밤에 고참이 선풍기를 켜놓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지더랍니다. 그래서 뭐야라는 생각에 눈을 떴더니 웬 꼬마 아이가 선풍기를 가리고 서서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이랑 대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그리고 자신뿐인데 꼬마 아이라니. 그렇지만 너무 덥고 졸렸던 탓에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덥다, 비켜라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스르륵 미끄러지면 비켜나더랍니다. 그 밤 내내 고참은 그 꼬마와 그런 실랑이를 계속 벌였다고 합니다. 자다가 덥다 싶어 눈을 뜨면 어김없이 그 꼬마가 서 있고 고참이 화를 내면 그제야 비키는 시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고 동생이 방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고참은 동생한테 야, 네가 저 아 좀 데리고 가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은 말없이 그 꼬마의 손을 잡고 나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달
고참은 생각해보니 간밤에 집에 꼬마 아이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그에 관해 물었더니 우리 집에 무슨 꼬마 아이가 있냐며 꿈을 꿨냐는 타박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이 열리며 동생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고참이 동생에게 야, 네 어제 선풍기 앞에 그 꼬마 봤지? 네가 데리고 안 나갔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것이라며 극구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고참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무서워서 도저히 그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다 큰 놈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본인이 그 방에서 자겠다고 말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고참과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그 방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안 된다. 라고 말입니다. 깜짝 놀라 안방에 아버지와 거실에 두 아들이 뛰어갔더니 어머니는 방에 누우셔서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계셨다고 합니다. 세 남자가 두들기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깨웠더니 어머니는 그제야 일어나셔서 아들들을 껴안고 막 우시더랍니다. 놀란 가족들이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자는데 웬 꼬마가 내 배 위에서 나를 보면서 쿵쿵 뛰는 게 아니니? 그러면서 어젯밤에 여기 있던 내 아들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그 애를 쫓으면서 안 된다고 소리친 거야. 그 이후로 그 방은 그냥 창고로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방법.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귀신을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았죠. 더군다나 제 친구 중 Y라는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붙어있는 수호령도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Y는 가끔 저에게 제 수호령의 생김새와 행동, 그리고 근처에 보이는 귀신에 대해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는 귀가 솔깃해서 열심히 들었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흥미와 호기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Y에게 물어보게 된 거죠. Y야, 나 수호령 보고 싶어. 응? Y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저기, 수호령을 보게 되면 귀신도 같이 보여.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막무가내였죠. 괜찮아, 괜찮아. 수호령이 지켜주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친구는 대충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대개 수호령과 귀신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을 풀어달라고 아우성치며 매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을 피하려 해도 만약 눈이 마주치면 수백의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저는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괜찮아. 내 탓 안 할 테니까 보는 법 좀 알려줘. 응? 저는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결국 친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귀신을 보는 법을요. 밤에 불 꺼진 방이나 창고에서 실에 말굽 자석을 매달고 쳐다봐. 주변은 조용히 하고 혼자서 눈에 힘을 빼고 자석을 응시해. 그러면 자석 주변에 보라색 연기가 보일 거야. 계속 그걸 연습해. 그러다 그 연기가 확실하게 보일 때면 귀신도 보일 거야. 저는 당장 문구점에 달려가서 말굽 자석을 샀습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이 제 수호령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9시쯤 되자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들리는 것이라곤 거실에 희미한 TV 소리뿐. 집중하기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었죠. 저는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실에 매단 말굽 자석을 쳐다봤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던 말굽 자석의 움직임은 점점 잦아들었고 저는 더욱 자석에 집중했죠. 그리고 친구의 말처럼 정말 허공에 가만히 멈춰선 자석 주변으로 보라색 연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눈에 더 힘을 주고 자석을 응시했습니다. 오로라라고 할까요? 연기가 차츰 더 확실히 보일 때쯤 반대편 벽 구석에서 무엇인가 흐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지 그림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쪽에는 창문이 있어서 바깥 불빛이 새어들어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흐물거리던 그 검은 형체는 갑자기 소리도 없이 제 앞으로 확 달려왔습니다. 놀라 자석을 던져버릴 만큼 그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석에서 시선을 뗀과 동시에 그 그림자는 사라졌고 보이는 것은 어둠 속의 제 방뿐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은 귀신을 보고 싶지 않았죠. 저는 벽을 더듬어 전기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등 위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을 켜고 나서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방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원피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밤 11시까지 아버지 혼자 운영하시는 치킨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밤 11시에 일을 마쳤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게 오토바이를 타고 산으로 바람을 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저희 동네에는 산 쪽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길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장 입구 조금 못 미친 곳에는 약수터가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큰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목 옆에는 이름 모를 무덤이 한 구 있었죠. 저는 약수터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온몸에 오한이 들며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무서워진 저는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무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유심히 바라보니 하늘색 바탕에 흰 물방울 무늬가 수놓아진 원피스가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산 아래 있고 산 부근에는 민가 한 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온몸에 소름이 끼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온 뒤에도 그 원피스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버지께 혹시나 하고 그에 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나 방금 산에 갔다 신기한 거 봤다. 뭐? 그 산의 무덤 옆에 나무 하나 있잖아. 거기 나뭇가지에 웬 원피스 하나 걸려있던데 뭔지 알아? 그러자 아버지는 조금 놀란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원피스요? 무슨 색이던데? 하늘색인가 파란색의 흰 물방울 무늬던데. 근데 거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할 텐데 너 어떻게 그걸 봤어?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그곳은 산이라 가로등이 전혀 없어 올라갈 때도 오토바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에 올라와서는 오토바이의 시동을 꺼놓고 있었고 라이트도 꺼져 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원피스였다는 것, 그리고 색이나 무늬는 못 보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나도 정확히 봤던 거죠. 그 사실에 놀라 제가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거참 신기하네. 사실 오늘 낮에 그 나무에다 목 매다 죽은 여자가 있었거든.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게 그 색의 그 무늬인 원피스였는데 너 학교 있었을 땐데 니 혹시 학교 땡땡이 까고 산에 숨어 있던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소름과 우아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제가 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때 느꼈던 시선은 아마 그 여자의 영혼이 저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